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국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을 보이고 있어서 경각심을 풀 수는 없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 회동 소식을 중심으로 엮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후 6시부터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현안도 논의됐을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주 산업부에 이어 오늘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당은 3년여 전 사실상 접은 사건을 대선 직후에 재개한 건 검찰 독재 시작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단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잇따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명대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정부는 유행이 감소세에 들어섰다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비를 넘어선 것 아니라며 방역 협조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지만 양쪽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제 회동이 언제쯤 시작이 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1시간 전쯤인 오후 6시 3분쯤 시작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약속된 회동 시간 바로 직전인 5시 59분쯤에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 쪽으로 직접 마중을 나와서 윤 당선인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윤 당선인과 악수를 했고 이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와 이어 함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녹지원을 걸어서 회동이 열리는 상춘제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춘제 앞에서 윤 당선인에게 녹지원과 상춘제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찬 메뉴는 한우갈비와 봄나물 비빔밥 그리고 섬초 된장국 등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지고 19일 만에 첫 회동을 하게 된 건데요. 역대 신구 권력 사이 첫 회동 가운데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을 앞두고 양쪽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단독 면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의제 없이 만나기로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회동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의제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시급한 민생 현안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더불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놓고 문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식의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 시위로 인한 안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회동에 대해서 특별한 의제가 없다면서도 조율할 문제는 따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생이라던가 안보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꺼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민생과 안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안보에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문제나 임기 말 인사권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양측 모두 회동이 연기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 부각이 부담되는 만큼 각종 의제를 두고 각을 세우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동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경제부처를 잘 이끌 적임자를 찾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새로운 국무총리도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구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일정을 맞추려면 다음 달 초엔 총리 후보자의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경제부처 원팀을 잘 이끌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빈틈없이 해나갈 적임자를 인선하겠다는 뜻이라며 후보군이 경제 분야 인사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른바 경제통, 그중에서도 정치색이 옅은 관료 출신의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내각 구성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검증을 통과할 후보를 발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라면 민주당도 무작정 인준을 거부하긴 어려울 거란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재계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내세워 총리 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선 김한길 인수위 통합위원장이나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꾸준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입니다. 총리에 임명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해서 지명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에 당권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총리 직행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 등 현 정부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축소 또는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을 고치려면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축소, 더 나아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한 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뜻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2020년 상반기 20%대에 머물던 월세 계약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40%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손보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데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차 3법을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자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심교원 교수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서 임대차 3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 순기능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에서 일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결국 서민들을 더 괴롭힌다라고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는 적극적이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과 폐지에는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 등을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확진자 수치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안 위원장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예정인 카페와 식당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선 질병청의 정치 방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가 주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은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 질병청에 재택치료 환자들이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용산 이전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미군 기지 자리에 용산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수위 측은 용산 공원을 신속히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 반환이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부지가 전부 반환돼야 토양 오염 조사가 가능해서 당장 공원 조성 공사는 무리라는 신중론도 나오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용산공원 구상에 함께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연구 책임자인 배정한 서울대 교수는 뉴스고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용산공원은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았다며 설계만 해도 앞으로 2년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실시 설계부터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 기간만 최소 7년으로 배 교수는 올해 공원 완성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양 오염 조사하고 정화하고 양국이 비용 분담 정확히 누가 부담할 건지 합의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공사하기 위한 실시 설계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공사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올해 안에 공원 완성은 못하죠, 당연히. 환경단체들은 자칫 공원 조성을 서두를 경우 환경 정화와 관련해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협상에서 그런 비용 문제나 그리고 잔류시설 문제, 용산, 미군 기지 이런 시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대사관 얘기도 한참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미군은 유일하게 자기들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반환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한테는 분명히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부지 일부를 우선 돌려받은 뒤 임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임시 활용이란 거는 지금 상태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 그대로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거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부지 남쪽의 부분도 임시 활용은 가능할 거예요. 약간의 정비만 거쳐서. 네, 그거까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올 경우 용산공원 계획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우려가 엇갈리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여기에 바로 입주해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회동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것들이 결론되어서 나올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회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한참 이따 나올 것 같고 만나는 순간 이제 바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예. 항상 공과 같은 곳에서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에 이런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말씀드렸죠. 좋은 마당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난 주말 금요일 방송 때 이제 그때만 해도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월요일 날로 바로 잡혀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주말에 상당히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합의의 배경은 어쨌든 양쪽 다 이렇게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전임자와의 회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 연속성 있는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줘서 앞으로 통합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갈등이 장기화되는 그림으로 지금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서로 회동이 안 되는 어떤 배경에는 지금의 어떤 청와대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배경에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걸 고려할 때 뭔가 어쨌든 회동을 빨리 이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새 정부의 무슨 발목 잡는 것이냐 이런 논란으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있어서 회동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되도록 빨리 이제 일정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동안 이제 회동의 최대의 어떤 걸림돌이다라고 평가가 됐던 게 감사위원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예상치 못한 데서 어쨌든 좀 돌파구가 생긴 것이죠. 감사원이 이제 그 인수위하고 간담회 진행하면서
이 감사원장의 재청권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인사를 강행을 해도 어쨌든 이 감사원장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안전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회동이 가능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긴 감사위원은 지금 과반수가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저쪽으로 넘어가느냐인데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보복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옛날 일에 대한 감사가 또 진행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걱정이 많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감사원이 이제 역대 정권이 좀 교체기에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정권에서 했던 역점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복이냐 이런 논란까지 번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에서 좀 특이한 사례인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주도해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양쪽 모두가 이제 감사위원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꼭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감사원이 정치적인 좀 합의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가 뭐 이렇게 인사를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제 좀 이 여유를 가지고 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돌파구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선인이 청와대에 도착하면 뭐 당선인과 함께 간 비서실장, 청와대 쪽에서 나온 대통령 비서실장 뭐 다 어울려서 함께 걸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 맨 처음 얘기는 독대해서 점심 먹고 독대로 이야기를 갖다 다 끝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정을 보면은 함께 만찬을 먹고 같이 회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뀐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찬 회동이라는 거는 길어질 수는 없는 회동이죠. 점심 먹고서는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찬 회동이라는 거는 이제 회동에 좀 이렇게 의미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래서 어떤 의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찬 회동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회동의 의미가 상당 부분 뭔가 현안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야 되는 측면들이 일부 생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한 대화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고려가 됐고 아무래도 만찬 회동이다 보니까 뭐 좀 술도 곁들여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 간에 이제 속내를 털어놓는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돼야겠는데 그게 이제 독대 형식으로 될 것이냐는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될 것이냐 좀 봐야 되겠고 배석자가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얘기가 또 다르면 그게 새로운 어떤 이 갈등 구조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석자가 있고 그 배석자들이 아마도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심탄회하게라는 말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것도 다 꺼내보자는 뜻인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을 갖다 조율할 수 있는 것들만 꺼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정말 편하게 일단 대충 큰 틀에서 이것저것 다 꺼내본다는 뜻인지 예를 들면 50조 추경이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권도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있죠. 등등등. 부딪힐 건 많은데 이게 다 나올까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얘기하기를 뭐 의제를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제를 따로 정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합의라든가 뭔가 회담하듯이 서로 이제 무슨 뭐 협정문 체결하고 뭐 이런 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가 다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거론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윤석열 그 당선인은 민생하고 안보는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그 장면 잠깐 보시죠. 뭐 오늘은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얘기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독대를 하지 않아서 누구도 독대를 하실 생각이 있어요? 누구는 독대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독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용민 실장이랑 화법의 좀 특징이긴 한데 뭐 민생이나 안보 같은 뭐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게 마음에 꼭 담아뒀던 단어를 끄집어낸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생하고 안보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드러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뭐든지 다 민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민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제 추경 편성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안보 문제는 결국 북한의 ICBM 이 발사 시험 문제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좀 이 전임자 후임자 간의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실려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꺼내놓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이제 이 요구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에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안보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필요하다,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 안보 공백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당장 예비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무회의가 이제 내일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얘기가 다 나오긴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얘기가 오늘 어떤 이 합의문의 형식으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자라는 게 합의된 형식으로 나올 거냐. 허심탄회한 대화라는 거는 그런 형식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모든 결론이 다 이제 좀 답이 붙여서 나오는 그런 형식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건 몰라도 추경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선거 때는 여당도 추경을 빨리 하고 싶어 했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야가 이제 뒤바뀌면은 이제 새로 여당이 된 당에서는 추경을 빨리 그대로 밀고 나가서 실적으로 빨리빨리 쌓고 싶겠지만 또 야당이 된 거대한 민주당에서는 그걸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 두 당의 입장을 한번 좀 목소리를 들어보죠. 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50조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라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정권을 인수하고 인계하고 하는 곧 과도기에 추경이 얘기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이제 그 과도기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해가지고 그 안을 이제 당선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거는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억에 남지 않는 거고요. 예. 그런 논쟁은 없었다라고 보고 다만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예측했다. 예. 좀 이제 세입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추경 편성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지출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예. 이런 논쟁이 이제 이 시기에 벌어진 적은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갈등의 양상도 지금 보셨듯이 들으셨듯이 좀 이례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삼각 갈등인 건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쨌든 현 정부 입장에 가깝고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 모두가 공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또 입장이 같은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측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것은 국채를 이렇게 좀 발행해가지고 재원 조달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최대한 확보를 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만큼 이제 이 지출 구조 조정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10조 원 정도가 최선일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계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50조 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이제 해법을 두고 추경 규모를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속내는
지금 이제 정부하고 한편인 거 아니냐, 기재부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보셨듯이 아니다, 이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갈등이 되면은 풀기가 또 쉽지 않은 갈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정권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인수인계 작업에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건데 과도기에 애매하게 걸려버린 것이 이제 추경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청와대 집무실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 과도기에 어느 정도를 갖다 빨리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당선인 측과 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대통령 측과 결국 뭔가 안보를 얘기하면서 이게 살짝 풀려나갈 거는 같습니까? 일단 4월 달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15일 날 이 북한 사람들이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이 김일성 생일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25일 날 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점에 맞춰서 ICBM 발사 시험 추가로 이제 뭘 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아마 좀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방부 막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는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여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이전할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좀 잡으면서 좀 총괄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제출을 하면서 협의를 하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어떤 이 찬반 논란이 아니라 그 방법론을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게, 계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단 하루도 안 된다, 또 5월 10일 딱 그때 뭐 이 확실하게 규정지은 이 조건들이 아마도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지지도가 쉽게 나름대로 대통령 허니문 기간인데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데라고 쳐다보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아무튼 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자꾸 떨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답하는 어떤 비율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고,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또 좀 이제 이런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국민들의 기대를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히 이제 좀 뭐랄까 아직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권의 어떤 정치가 지도자다운 정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도자다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어떤 통합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쪽 저쪽 편가르기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극한 대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을 서로 강구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데, 예. 적어도 오늘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이 회동 문제라든가 인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상적인 저런 것들이 지도자의 모습이야라고 하는 것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내려진 거고요. 중요한 네. 거는 앞으로 향후 5년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어쨌든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동을 한 이후에는 상당 부분은 좀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지난 이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온 메시지도 그렇고 보면은 전임 정권이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게 또 일관되게 인수위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 앞서 본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다시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수석이나 대변인끼리 만났을 때하고는 달리 그래도 전권을 갖고 있는 두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들이 만난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의 조율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사실은 코앞에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쪽으로 이렇게 출마시키는 걸로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송 전 대표는 뭐 그건 당이 결정할 문제지라고 한 발 빼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겼으면 모르는데 졌으니까 진 책임을 묻고 물러난 사람한테 아주 험지에 가서 그냥 힘들게 싸우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선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둘째는 지난 재보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도 그렇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민심이 이번에 좀 달라질 것이냐, 이 지방선거가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볼 때 민주당에게 쉬운 선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 앞다투어서 지금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국면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 포기할 거냐? 포기하기도 어려운 선거인 게 이게 큰 선거에 주요한 어떤 정치인들이 출마를 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 선거이다. 그렇다고 할 때는 좀 향후에 꿈이 큰 어떤 그런 정치인이 나가가지고 지더라도 멋있게 지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 그것도 또 정치적인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누가 나가야 될 것이냐, 누굴 내보낼 것이냐에 대한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다만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누가 나가느냐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라고 하는 큰 이미지 전략의 이제 큰 두 개의 축이 될 것인데 송영길 대표는 첫째, 대선을 어쨌든 패배한 지도부의 그 주요한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그렇게 나가서 과연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또 송영길 대표는 이전에 이제 대선에서 소위 말하는 86 용태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좀 용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에 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전 지사의 입장과 더불어서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마나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들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보다 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 대구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와 관련해서 자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돼 있는 유영하 변호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요. 지금 이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파별로 뭐 어느 계파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선 결과 어떨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사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재기에 성공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냐 이것도 판단 기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논란 중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그 논란이 됐던 홍준표 의원의 이제 어떤 이 공천 룰에 관련된 불만을 잠재우고 내가 그러면 출마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걸 고집하는 그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맥락에는 또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구시장 선거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당의 조직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시장 선거는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결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수 정치의 어떤 화약고 같은 지역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 상징적인 결과가 어떤 쪽으로 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민의힘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향해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 갈라치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시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발언 등으로 대선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선 장애인 단체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혐오 정치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못된 송아지에 비유하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라고 쏘아붙였고 고민정 의원은 서민 주거 지역에 불편을 준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저급한 의도라고 맞서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또 성별 갈등 조장에 이어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냐며 차기 여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성 해모자도 장애인 해모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해모를 동원해 시민을 갈라치게 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논란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영향을 줄까 촉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일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청하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또 그렇게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만큼 인수위의 현장 방문으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에 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딴 비판에 시민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오늘 시위 현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매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데 대해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들에게 누가 죽거나 언론이 주목하고 나서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넘겨 죄송하다며 출근길 시민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겪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해 시민 출퇴근을 볼모 삼는 시위, 소수자는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이라며 조건 없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순환선인 2호선은 외면하고 서민이 많이 타는 지하철 3, 4호선만 전략적으로 노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른바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을 택한 것도 인수위원회 사무실과 가깝고 앞서 장애인 리프트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올린 3호선과 4호선의 교차하는 X지점에 충무로역을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호선은 감히 못한다고 후폭풍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호선도 많이 탔습니다. 대학생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도 이 대표의 발언은 분열의 정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갈라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굉장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단체는 기자회견 뒤 지하철을 타고 서울 해화역까지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근길 지하철이 10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휠체어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경찰은 경찰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장애인의 이동권 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이곳 해화역과 국회 앞 등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해화역 2번 출구 앞에 이 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뇌병변 장애가 있던 30살의 이규식 씨입니다. 야학을 다녀오다가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이동권을 외치다라고 동판에 새겨져 있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 결과는 500만 원 배상입니다. 이 추모 동판을 새긴 까닭은 비록 500만 원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속 추락해서 숨지고 있습니다.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2001년, 2002년, 2017년 저 이름들 기억나실 겁니다. 또 이게 사망 사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휠체어 추락 사고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역 선로에서 추락하는 사망 사고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망 사고들입니다. 중상을 입었거나 중상 후에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이걸 보십시오. GDP 대비 장애인에게 복지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자, 이게 2.19에서 1.93, 2.02 OECD의 평균이죠. 우리는 0.49에서 0.60, 0.61. 물론 GDP가 커지고 있으니까 유지된다는 뜻은 조금씩 커지고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OECD의 평균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습니다. 아마 35개 국가 중에 32위나 33위 정도입니다. 법을 만들고 기획조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만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나마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건데 정치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불법 시위다.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당의 국회의원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데도 사과할 생각 전혀 없다. 비문명적인 시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야당 대표는 곧 여당 대표가 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여당 대표로서는 해결할 과제이지 이렇게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닙니다. 시를 한 편 제가 가져왔습니다. 20년 전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던 그 현장에서 한 장애인이 썼던 시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땅 위에서나 지하철을 따라 내려가서 땅 속에서나 우리는 말 못하는 개미만도 못한 처지냐. 청문회, 재보선, 대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타는 목숨 같은 이동권이 필요하다. 예, 20년 전에 이 시를 썼던 그 장애인은 아마 지금도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비석에 비문을 새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삼성전자와 계열사인 웰스토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9개월여 만으로 수사팀 확대 개편 뒤 첫 강제 수사라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인 삼성 웰스토리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급식 업체인 삼성 웰스토리를 삼성 그룹사들이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으로 담당 수사팀이 확대 개편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이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부 몰아주었다며 역대 최고인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높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부당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2013년부터 8년 동안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그 배경으로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관련 수사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내 급식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계열사 임원과 간부 등 핵심 참고인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검찰의 삼성 압수수색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른바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삼성물산이 웰스토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웰스토리 자금이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웰스토리 수익 상당액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입된 배당 확대 자금으로 쓰였을 거란 겁니다. 검찰도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 등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으로까지 확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서도 일부 수사가 이뤄진 상태로 이미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기업 사정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갑작스레 수사팀 인력을 충원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 기업 불공정 행위 엄단 의지를 드러낸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거란 시선입니다. 3년이나 묵혀두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 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삼성 측 수사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해 왔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발된 혐의에 대해 치우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 속 검찰이 기업과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칼을 빼들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서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 배경이 무엇일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하면은 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3년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기억 속에서 약간 흐릿해진 사건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이른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2017년 9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임명됐던 한전의 자회사 사장들입니다. 뭐 남동이라든지 남부, 중부, 서부 예. 이런 사장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예.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또 이인호 차관 등이 좀 사표를 하라고 일괄 사표를 하라고 했던 부분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요 얘기를 2019년 1월 달에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3년 만에 지금 압수수색 등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임기는 한 1, 2년 남았는데 한전 자회사 그렇죠. 사장들이 뭐 그때 취재된 바로는 광화문 호텔로 오라 그래가지고 산업부 국장이 딱 나와가지고 사표들 빨리 내시죠 라고 이제 압력을 넣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업부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다시 한국전력의 자회사 4곳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장들 그렇죠.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 사장들이 있던 곳들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벌써 한 4, 5년 흘렀는데 거기서 뭘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내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표를 내게 할 수 있는 종용할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이나 뭐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PC 자료라든지 예. 아니면 사표를 종용할 수 있는 문건 같은 게 있다면 예.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났죠. 예. 산업부에도 그 자료가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부에 있는 한전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 확보의 차원도 있지만 수사를 한다라는 개시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를 확보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지만 이 사건 우리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알려주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예상이 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거면 혼나고 와서 회의를 해가지고 뭘 결정했겠지만 네. 나가라 마라 개인적으로 압박받은 얘기를 와서 뭐 공개된 회의를 해서 거기에 회의록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지요. 예, 사실은. 뭐를 압수수색해서 찾아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압박을 받았느냐라고 당사자를 검찰이 불러갖고 조사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그때는 왜 못 찾아냈나? 또는 아니면은 정권과 관련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나? 이게 이제 의혹으로 남는 거죠. 2019년 1월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됐죠. 그 당시에 고발 조치가 되니까 이 자회사 사장들이 일부가 가서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진술도. 사실 진술을 통해서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가능하고 뭐 예. 필요하다면 그때 뭐 기소라든지 가능했는데 그때는 또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멈췄다가 3년이 지난 이유인데 대선이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예. 대선 직후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빠르네요라고 이렇게 좀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예상 못한 시점 아니면 이제 한다고 하고 바로 하는 시점 이게 좀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벌써 네. 뭐 이런 이제 바로 박범계 장관의 하니까요. 예. 아마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이제 뭐 집권 여당이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집권 여당 또는 집권 세력에 대한 첫 번째 검찰의 강제 수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다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서울 동부지검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소위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 받고 참 빠르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빠르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장관하고 호흡을 맞춰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인수위원회 당선인 측의 검찰에 대한 이런저런 개혁의 입장이 맞습니다. 쪽으로 돌았단 말이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드디어
뭔가 바람에 눕기 시작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에 따르면 동부지검장이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끌어졌고 지금은 됐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이제 사건 결국은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검찰총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됐고 결심을 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윤 당선인하고 뭐 검찰 개혁 방향 예컨대 수사지휘권 폐지 등등해서 코드가 좀 맞습니다. 예. 그걸 합쳐 본다면 뭐 이 사건 자체가 김호수 총장이 뭐 지시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는 거를 안 막는 것도 사실은 뭐 지시하고 같기 때문에 예. 그거랑 좀 같이 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측에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은 환경부에도 비슷하게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어가지고 담 해당자들을 일찍 나가라고 압박했던 사건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대법원에 최근에 판결이 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잘못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용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설득력이 있나요? 그것도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사건이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라는 거 하기보다는 1심, 2심에서도 결과가 났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가는 거고요. 예. 대부분까지 기다렸다 가는 거는 아주 법리적 쟁점이 클 때 그렇거든요. 예. 사실 1심, 2심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보다는 하여튼 대법원에서 달라질 건 별로 없었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유죄 상황이 컸다면 이미 수사를 개시했어야 되고요. 이미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글쎄요, 뭐 요거는 어쩌면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지금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성격이 이쪽 정권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 저쪽 정권 때 임명됐던 사람들이 빨리 나가 이렇게 했던 거랑은 또 다른 문제가 끼어들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탈원전 정책으로 힘을 싣고 싶은데 한국전력 쪽에서 뭔가 그동안의 성과나 아니면 탈원전과 관련된 사업 관련 뭐 자료들을 갖다가 제대로 보고를 했냐 아니면 뭐 뒤집었냐 그렇죠. 이것까지도 수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또 감사원에서 원전 관련된 어떤 감사들을 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하고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어떤 정책하고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 아닌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탈원전을 또 시도했던 것들이 또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권력의 핵심층,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지금 얘기한 거 연결이죠. 지금은 사퇴 종용으로 보이지만 압수수색을 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탈원전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예컨대 뭐 직권남용죄 된다고 또 그게 가장 상위층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연관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근데 결국 궁극적인 관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정권이 임기를 끝내고 다음 정권한테 넘어갔을 때 네. 다음 정권이 그 당이 아니고 다른 당으로 바뀌었을 경우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구조적인 비리,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된 예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런 것이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적폐 수사 발언을 후보 시절 때도 했었거든요. 예. 윤당선인. 그래서 이 부분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도 됐던 적이 있는데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인사 관련해서 사퇴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정부 또 다음에도 정부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 바로미터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인경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유죄를 받고 구속이 됐고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직 하면서 인사권 같은 것도 좀 조심히 좀 하지 않을까. 예. 또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라 할 수 없는 상황이는 그런 것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모르죠. 또 오늘 만찬하면서 속 깊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다시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박 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한 달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이번 주말 종료되는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13% 넘게 줄면서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7명 증가한 12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3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는 정점 후 2, 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최대 1680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음 달 중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수는 역시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입니다. 당국은 BA2의 국내 감염 점유율이 56%를 넘어서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의 급격한 감소세는 어렵고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A2의 점유율이 증가해서 우세종화되었고 등교 확대, 사적 모임의 증가, 예방접종 참여율의 정체 등으로 정점 이후에도 감소세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2주 안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미만, 4주 내에는 20만 명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확산세의 척도 역할을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에 가깝게 크게 내려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0%로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행 정점을 지난 뒤에 방역 상황과 의료 체계 여력을 보면서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완전히 해제하는 등 대폭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이라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고령층 확진 규모를 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난달 10%대를 밑돌던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20%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감염자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층인 겁니다. 특히 고령 기저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최근 4주 확진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3차 접종을 시행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여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집단 감염 지속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위중증 환자는 1,100명에 육박해 직전 주보다 12% 늘었고 숨진 환자도 2,500여 명으로 28%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환자만 놓고 보면 정부 예측치인 1,500명대보다 적지만 중증 치료 병상은 5,000개 넘게 사용 중입니다.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 중환자 규모는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중증 환자하고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중환자가 되었지만 코로나 호흡기 증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분류상 중환자로 잡히지 않는 것은 이 통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차를 두고 피해가 커질 것에 대비해 코로나 환자들이 기존 질환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병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 대상을 모든 병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또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는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외에 일반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의 과실이 더해져 벌어진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품질관리원 1명이 6명 몫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이런 부족한 인력 배치 등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무려 16개 층이 연달아 무너지며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건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한
콘크리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 현장 1, 2단지에 투입된 품질관리원은 모두 6명이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전담한 건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직원 1사람이 나머지 동료 5명 몫까지 맡으면서 공사 현장 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를 초래하는데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모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관련자 20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법 변경 때 안전성 검토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 비리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 도급이 이뤄진 정황과 함께 부동산 시행업체가 아파트에 터를 사들인 뒤 이전 등기를 생략해 양도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행정기관 등 관리감독 주체와 공사업체 간 유착 등 구조적인 비리 유무,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관련된 업체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제 수사의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향해 있습니다. 경찰은 품질관리원을 비롯한 현장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해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최종 결재권자를 겨냥해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유값이 무섭게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재고 부족 때문인데 화물업계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기름값 걱정은 하나 같습니다. 예전에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반 정도 차기가 좀 급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생활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국내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초 리터당 1,400원대에서 석 달 만에 1,900원을 넘기며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보통 190원가량이던 휘발유와의 가격차도 80원 정도로 바짝 좁혀졌는데 아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주유소까지 나왔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70% 가까이 뛰며 휘발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공급 차질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경유의 60%는 러시아산입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석유를 금수 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재차 경유 가격이 폭등을 해서 우리나라 경유 가격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그쳐지고 있고요. 여기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 가격이 더 내려간 것도 가격차를 줄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경유값 급등은 당장 화물차나 택배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 크기에 따라 한 달 기름값이 1년 전보다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늘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끊을 수가 없어갖고요. 그냥 기름값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점심도 못 먹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유값 급등에 따른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